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저희 오늘은 월요일날 진행했었던 내용, 관료제와 탈관료제 내용부터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관료제와 탈관료제를 약간 애매하게 이미 토요일 수업에서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복습을 월요일날 한꺼번에 진행하는 이유는요. 관료제랑 탈관료제 두 개를 다 같이 정리해서 조직 구조에 대한 형태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함이니까요. 토요일 날 했었던 내용이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낯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랑 진도에 잘 맞추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관료제가 등장했었던 제일 중요한 배경, 바로 행정국가죠. 행정의 전문성이 중시되었었던 행정국가 큰 정부 대두가 되면서 실제 행정사무가 양적으로 증대하기도 하고 질적인 전문화가 요구되기도 하고 그래서 등장했었던 제도입니다. 합리적 결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얽히면 안 돼요. 그래서 부와 고객과의 감정적인 연계를 회피합니다. 우리 이런 객관적인 그런 의사결정 구조, 바로 비개인화라고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비개인화라는 단어를 꼭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인 의사소통이 진행이 된다.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다. 이런 맥락으로 정리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3번입니다. 관료제의 제일 큰 한계, 너무 수단 강조하다가 목표와 수단이 바뀌는 현상들 나타나죠. 우리 목표 대치, 목표 전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빈칸에 무슨 단어를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빈칸의 단어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어가 꼭 제가 쓰는 답지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관료제의 한계 중 분업 구조로 인해서 구성원들이 자기 소속 부서의 특수 이익만을 중시한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할거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 할거주의 또는 부처 이기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된 정책 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회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법 기능이 약화되죠. 국회의 약화된 입법 기능을 보완하고 공직을 임용할 때에도 공직자를 임용할 때에도 시험을 통해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방식을 실적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실적주의랑 관료제 두 개가 딱 들어맞죠. 이 실적주의의 도입이 제가 펜들턴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800년대 후반에 다 등장했었던 내용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탈관료제 들어갈까요? 탈관료제의 가장 큰 특징, 조직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직 내 업무 관계, 조직의 형태, 이런 걸 상황, 주어진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생성, 변동, 소멸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탈관료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탈관료제의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데프트의 조직 유형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파악하실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태스크포스가 팀제의 한 유형이었습니다. 태스크포스, 프로젝트 팀,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면 태스크 중심으로 뭉쳐지게 된 태스크 포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뭉쳐지게 되면 프로젝트 팀, 이름만 잘 알고 계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조직 구조가 경직적, 개서적이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위원회 조직 역시 우리가 얘기하는 후기 관료제, 탈관료제의 한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 넘겨볼까요? 제가 학습 조직에 대한 이야기 했었습니다. 탈관료제의 굉장히 전형적인 형태인데, 딱히 조직 구조를 설명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모든 탈관료제 조직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학습할 때 그걸 학습 조직이라고 설명합니다. 학습 조직에서 발생하는 권력은 개인의 능력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개인적 권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10번입니다. 학습 조직 구축을 위해서 센게라는 학자가 수련의 방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5가지의 수련 조건들을 설명하는데 뭐 달달 외우실 건 아닙니다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마지막 선지로 배치를 했습니다. 공유된 비전, 학습은 개인적 권력이긴 하지만 학습은 집단을 위해서 하는 학습입니다. 개인적 학습. 이렇게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사고의 틀, 시스템적인 사고, 자아 완성 이렇게 5가지 훈련을 강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기출상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번은 정당성을 기준으로 권위의 유형을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법적 합리적 권위로 나누었는데 근대적 관료제는 법적인 합리적 권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죠.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에서 관료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임명한다. 맞습니다. 원래 정해져 있는 법적 규칙이나 원칙에 의해서 임명을 하는데요. 당연히 그 임명 방식에선 상급자에 의한 임명을 강조할 거기 때문에 이건 맞는 선지로 보셔야 되고요. 관료제의 여러 가지 현상 중에 과잉 동조는 아시겠지만 목표 전치와 비슷합니다. 너무 수단을 강조해서 법적인 절차를 강조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표를 상실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요. 여기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에 둔감하고 조직 목표 혁신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현상은 오히려 무사, 안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X가 되고요. 탈관료제 조직 모형은 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최근에 전통적 관료제 조직 모형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더 이상 관료제를 쓰지 않고 탈관료제 조직 모형들만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지는 않고요. 보통 관료제 형태의 조직에서 뭐 일시적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매트릭스를 운영한다거나 또는 태스크포스나 프로젝트 팀을 조직의 기본 형태와 별개로 따로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직의 모형을 완전히 대체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X입니다. 자, 학습 조직은 조직 구성원의 합의 조직이 된다는 점에서 조직 내 구성원들의 개인의 학습을 강조한다? 아니죠. 학습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의 합의 조직이 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학습보다는 조직 구성원들 스스로가 조직을 위해서 하는 학습, 집단적인 학습 또는 조직적 학습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나와 있는 요 선지 역시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관료제, 탈관료제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거시조직 이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거시조직 이론은 처음 해볼 땐 되게 어려운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게 결정론이냐, 임의론이냐, 개별조직이냐, 조직군이냐 특징만 잘 기억하시면 빈칸 채우고 내용 푸는데 문제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조직 이론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조직의 편제, 관리에 적용되는 일반 이론, 사회학, 심리학, 일반적으로 거시조직 이론은 사회학, 미시조직 이론은 심리학,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건 당연히 조직 이론이고요. 조직 이론 전체에 대한 정리입니다. 와이도는 조직 이론을 고전적 조직 이론, 과학적 관리론 계열의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고전적 조직 이론, 인간관계론 계열이었고요. 그 다음 현대의 개방체제 조직 이론까지 세 가지의 형태를 구분했고요. 고전적 조직 이론은 딱 머릿속에 제가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고전기 행정학 이론들을 딱 생각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죠. 조직 내의 계층제나 분업 이런 것들의 공식적인 구조를 강조하고요. 조직 안에 있는 개인을 기계의 부속품처럼 간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고전 조직 이론은 호손 실험을 계기로 사회적 능률성에 입각한 사회적 인간관 정리했고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행태에 대한 연구, 이때부터 관심을 좀 두고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현대적 조직 이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진짜 찐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현대적 조직 이론은 개방 체제의 관점으로 동태적, 유기적으로 조직을 파악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환경과 조직 이들의 상호 관계를 연구한 현대적인 조직 이론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바로 거시 조직 이론입니다. 그래서 6번에는 거시 조직 이론 들어가면 되고요. 자, 7번입니다. 상황 적응론, 구조적 상황론. 상황 변수에 따라 조직의 구조가 달라진다라고 봤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썼습니다. 적합성 가설. 근데 이 말을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환경의 맥락에 적합하게끔 조직이 변화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조직과 방법, 보통 우리가 고전기 행정학식에 찾으려고 했었던 유일 최선의 방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7번이요. 요거 현재 적합성 들어가면 될 거고요. 자, 8번입니다. 조직군 생태학 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환경 맥락으로부터 적응하기 위한 변이 과정. 그 변이된 내용이 환경의 맥락에 잘 들어맞으면 선택. 그리고 그 선택된 조직의 구조가 보존되는 과정을 거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변이가 정말 의도적인 변이도 있을 수 있지만 우연하게 나타나는 변이도 있을 수 있고 이 선택의 과정에서 적자생존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이때 환경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조직은 조직군 내의 다른 조직들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8번 변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9번입니다. 조직경제학. 제가 왜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했나요? 대리 손실, 그리고 거래 비용의 최소화. 그래서 거래 비용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이게 항상 조직경제학의 내용이죠.
거래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그게 조직을 구성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 대리인 이론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거래 비용 경제학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주인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대리인에게 만약에 정말 우리가 다 재량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럼 100% 사기친다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대리인이 정보가 많은 쪽이기 때문에 대리인에 대한 통제 감시를 해야만 한다. 인센티브 제도도 그런 맥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주인 대리인 이론의 특징이었고요. 11번 거래비용 경제학에 따르면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래비용, 조직을 구성해서 거래하는 비용, 관료제 조정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비용이 관료제 조정 비용보다 더 크다면 시장보다는 조직 형성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12번입니다. 전략적 선택 이론, 조직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이 전략적 선택 이론 계열에서 등장한 이론이 바로 자원 의존 이론입니다. 자원 의존 이론은 어떠한 조직도 환경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실 거고요. 자, 자원 의존 이론. 그래서 실제 조직 생존의 핵심적인 능력, 필수 불가결한 자원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바로 관리자의 능력.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기출 OX 볼게요. 양이 진짜 많죠. 자, 여기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내일이 조금 더 한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전적 조직 이론은 조직 내의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고요. 조직 속의 인간을 자아 실현으로 간주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기계적 능률 강조했죠. 아직 자아 실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X. 신고전 조직 이론은 인간의 사회적 욕구, 사회적 동기 유발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자, 현대적 조직 이론은 동태적이고 유기체 붙여야 되겠네요. 그런 조직을 상정합니다. 조직 발전, 구성원들의 행태를 바꾸어서 조직의 건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거 맞는 선지고요. 조직 발전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뒤에서 배울 거예요. 상황론적 조직 이론은 효과적인 조직 설계와 관리 방법은 네, 적합성 가설. 아까 얘기했죠. 환경에 따라 다르다. 조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조직군 생태학 이론, 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우연한 변화뿐만 아니라 계획적, 의도적인 변화까지 함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배제된다. 틀린 선지가 되고요. 주인 대리인 이론, 주인과 대리인 모두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 인간입니다. 보통 주인이 대리인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대리인이 늘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자, 거래 비용 이론은 조직이 생겨나고 일정한 구조를 가지는 이유를 조직 경제학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자, 자원 의존 이론. 조직이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원이 환경의 제약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원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능력은 바로 관리자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조직을 환경과의 관계에서는 피동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요. 능동적 관계로 본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저희 36일차의 내용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조직 이론이 좀 까다롭죠? 우리 계속 조직 이론에 대한 언급들을 진행을 해야 돼서요. 내일은 미시 조직 이론 중에 동기 이론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봅시다. 여러분, 안녕!